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새로운 입장. 2. 가장 좋은 옵션은 FA50입니다. 3. 한국의 신비한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던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프랑스는 2017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1%로 3위에 오르면서 유럽의 맹주국다운 기염을 토했는데요. 유럽 국가로서는 드물게 군축 기조에 소극적이었던 덕에 지금까지도 탄탄한 방위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며 범유럽 방위 산업 등합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 때문에 독일과 함께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에마뉴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프랑스는 꺼림칙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AMX-10RC 장갑차가 처참한 방어력으로 빈축을 사면서 갑작스레 대한민국의 IF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른바 경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고성능 IFV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IFV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졸지의 서방 기계와 전력의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로라하는 군사 대국들이 앞다퉈 자국의 장갑차를 지원하면서 귀중한 성능 검증의 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원한 M2 브래들리, 프랑스가 지원한 AMX-10RC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현대전에서 재등장한 경전차라는 포지선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차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형차 크기에 불과한 탱캡부터 사실상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초중전차 마우스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전차들이 난립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 모든 전차는 메인 배틀탱, 동칭 주력 전차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득화된 전차가 아닌 강력한 장감, 높은 활력, 빠른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중 수송이 가능한 경량화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전투기가 대부분 멀티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과정에서 한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게 경전차입니다. 늘 그대로 가벼운 전차를 의미하는 경전차는 주력 전차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빠른 이동 속도로 설계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장감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고 생존력이 약해 주力전차와의 대결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전차는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다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군사 분야에서 경전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인도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고자 하면서 상당한 소요 물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저강도 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적당한 활력과 산악 지형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앞세운 다양한 억할 수행 능력이 경전차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AMX-10RC 지원이 주목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AMX-10RC는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개발한 IFV인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성능이 입증된다면 차세대 보병전 투차 경전차 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립식 유기암 서스펜션을 탑재한 AMX-10RC는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하고 포장도로 기준 시속 85km, 야지 기준 시속 4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05mm 저압강 선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덕에 사거리만 약 2km에 육박하고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60도 입사각 기준 150mm, 전용 날탄을 사용할 경우 35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제한적인 경우긴 해도 현대 주력 전차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고화력인데요. 오죽하면 프랑스 내에서 차륜형 구축전차라는 별명으로 불릴 지경입니다. 방호력 또한 굉장히 우수해서
전면 23mm, 전방위 14.5mm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SEPAR 장갑 탑재 시 무게가 15.8톤에서 22톤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지뢰나 IED까지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만 보면 경전차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프랑스가 AMX-10RC 지원을 결정하자 우크라이나는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부 장관이 직접 AMX-10RC를 운전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보면 AMX-10RC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찰부터 기동 활력 지원, 지휘, 등신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합니다. 절대적인 장비의 숫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런 다목적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MX-10RC는 152mm 포탄의 파편을 맞은 것만으로도 승무원 4명이 전원 전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방어력이 형편없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디까지나 AMX-10RC가 본격적인 경전차가 아니라 IFV로서 전면 장갑 방어력이 23mm 철갑탄 방어 수준에 불과하긴 하나 승무원 전원 전사는 대단히 충격적인 격과인데요. 그것도 당시 포격에 관등당한 AMX-10RC는 세파르 장갑까지 탑재한 방어력 강화 버전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아무리 IFV라 할지라도 뻥 스펙을 의심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했던 기동성마저 비포장도로에서 기어박스가 너무 쉽게 고장 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반쪽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제37해병여단의 한 지휘관은 105mm 주포의 관측 장비는 쓸만해도 전면 공세에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쉽게 말해 아무리 잘 쳐줘봐야 화력 지원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제대로 체면을 구겼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의 AMX-10RC가 실전에서 죽을 순 덕에 주목받고 있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레드백인데요. 레드백은 고성능 엔진과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여 빠른 이동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응형 보호 장갑과 첨단 방탄 기술을 통해 습격과 폭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쯤은 되어야 비로소 경전차라고 부를 만한데요. 당장 모태가 되는 K-21 장갑차부터가 전면부 30mm 기관포 철갑탄 방어가 가능한 데다 차체 상부는 10m 상공에서 폭발하는 155mm 포탄의 파편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현재 방산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경전차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정보 차량부터 IED, 지뢰 방호 형태까지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경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많은 나라에서 현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최근 K9 도입 소식을 전해드린 루마니아는 30억 유로, 무려 4조 2,650억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해 은밀히 레드백 현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300대가 넘는 초대 규모인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수명 주기가 끝난 구식 장갑차를 전부 레드백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도 물론 상당한 규모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앞서 인도가 경전차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레드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지역 분쟁에 얽혀있는 인도가 레드백 선택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군사 장비 도입은 국가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 관계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 중인 인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과 대립의 골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중국과의 장갑차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문쟁지대에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문쟁 지역이 대부분 고산지대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기 체계는 고산지대에서 기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경전차는 비교적 경량화된 구조 대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산 지형에서 복잡한 지형 조건과 좁은 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유리한 전술적 위치 조절과 기습적인 공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고산 지형의 좁고 험준한 지형은 육중한 주력 전차가 움직이기에 제한적입니다. 결국 경전차를 경전차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전투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인도군이 긴급히 경전차 소유를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레드백이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15식 경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만큼 위협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관통력만 봐도 전용 날탄을 발사할 경우 2km 거리에서 최대 500mm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력 면에서는 프랑스의 AMX-10RC를 뛰어넘는 셈인데요. 게다가 증가 장갑 패키지까지 장착하면 무게만 36톤에 이르는 만큼 방호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에 맞서는 레드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본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을 탑재하면서 15식 경전차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성 때문인데요. 중국 15식은 경전차로서 승무원 3명이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레드백은 IFV로서 승무원 3명과 기계화 보병 8명이 탑승합니다. 당연히 내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주포 구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레드백은 플랫폼 형식으로 50mm 주포까지 확장이 가능한 데다 현재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S 30mm 포로도 2세대 전차 장갑까지 관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드백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까지 추가로 탑재된다는 걸 고려하면 화력 측면에선 엇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반면 방호력은 레드백이 15식보다 한 수 위로 추측됩니다. 비득 아직은 구체적인 방호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레드백의 기본 형태 중량이 42톤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식 경전차 이상의 장갑을 탑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155mm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했던 K-21이 고작 25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레드백의 방호력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레드백을 제안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칫 중국과의 무력 문쟁에서 레드백을 동원한 인도군이 밀리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전만큼 중요한 검증에 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당장 K9 자주포만 봐도 실전에서 중국의 PCL-181을 상대로 승리한 덕에 인도에서 100대의 추가 도입을 끄터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전이 중요하다는 방증인데요. 드디어 FA-50을 유럽으로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먹대급이라는 말이 머물릴 만한 초대 규모 밤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FA-50 48대였습니다. 물론 48대라는 물량이 K2 흑표, K9 자주포에 비하면 적은 수출 물량인데다 굳이 폴란드가 아니어도 그동안 미라크, 필리핀 등이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FA-50의 국제무대 성적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FA-50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FA-500I F-16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기에 모태를 둔 경공격기라는 한계 때문에 FA-50은 언제나 F-16과 비교되어 왔는데요. FA-50의 우수한 성능이야 이미 다수의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아 왔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로우급, 미들급 전투기로 수십 년간 검증받아온 F-16을 선호했습니다.
성능의 고하를 떠나 미국이 오랜 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이 높은 신뢰도만큼은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넘어서기 가장 어려운 잡매물이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FA50 도입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높은 벽이 점점 허물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약된 FA50 48대 중 2대가 폴란드에 처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을 까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대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이로써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폴란드가 제공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바꿀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확실히 폴란드가 F-16 대신 FA-50을 도입하게 된 자세한 배경을 모르면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폴란드의 FA-50 도입을 통해 전 세계 공중 전력의 뒤바뀐 판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단기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지난해 9월 밤산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FA-50GF 초도 물량의 조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경상남도 사천의 KEI 본사에서는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를 직접 초청해 FA-50GFC 제1호기 출고식을 가졌고, 얼마 전인 7월 9일에는 FA-50GF2대가 대한항공의 보임 74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오케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분 FA-50GF12대가 모두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지난 2022년 11월 FA-50 관련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3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육박하는 9억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속한 납기를 부탁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소식입니다. 무기 수출입 계약 시 통상적으로 선수금을 10% 내외로 지급하고 지금 시기도 보통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걸 생각하면 폴란드가 얼마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7월 9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항공 수송기에 적재 중인 폴란드행 FA-50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FA-50GF 초도 물량 2대는 폴란드 도착 후 현지에서 조립을 끝마치고 시험 비행까지 치른 뒤 모는 8월 15일에 개최되는 폴란드군 최대 규모의 행사인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원될 예정인데요. 아직 일선 부대의 실전 배치도 덜 된 전투기를 시가행진에 동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폴란드가 FA-50GF를 조기 납품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대한민국이 FA-50GF를 빠르게 인도해준 덕분에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공중전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수뇌부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일정보다 빨리 조기 납품을 달성할 때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 직접 헌명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랑 K2 흑표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 그드니아 해군기지에 매우 이례적으로 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을 주관했던 걸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FA-50GF의 경우에서만큼은 폴란드가 또 다른 의미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타오를 때 폴란드는 자국의 미그 29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6대의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출격 가능 3태로 대기 중인 미그 29, 28대에 대해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한 전술기 숫자만 400대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작 미그 29, 28대로 너무 설레발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가 현역으로 보유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100대 안팎 그 중에서도 미그 29는 28대가 전부입니다.
즉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 29 전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지원을 결정한 8대와 추가로 보낼 6대 역시 허투루 볼 물량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를 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체 결함 등으로 손실을 보마 전력 집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 가리지 않고 장비 편제에 있어 일종의 보험 개념인 예비 물량 확보는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비 물량 미그 29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만에 하나 벨라루스가 폴란드 침략을 결정하기라도 한다면 영공이 함락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미그 29는 비록 1983년 도입이 시작된 구형 기종이긴 하지만 전장 14.7m, 전고 4.7m의 기체 7개소 총 4톤에 달하는 무잠을 탑재하고도 최고 속도는 마하 2.2에 육박하는 훌륭한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개발 당시 모의 교전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때 미국에서는 미그 29를 F-15 동급 이상의 전투기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갖춘 덕에 도그파이트 등 WVR 교전 능력은 우수한 반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VR에서는 F-16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그 29는 소련권 국가들의 공중 전력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썩어도 준칠하고 AIM-120AMRAAM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R-7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은 변함없이 막강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런 미그 29를 전량 지원한다는 건 파격적인 결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악의 막수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미그 29 지원에 있어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단서 조항이 하나 붙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FA-500I 폴란드에 도착하면 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만 충족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미그 29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비록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존재 가치가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져봐도 전투기 900대, 폭격기 120대, 근접지원기 200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적격기 투-95와 투-160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지척에서 함께 감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투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급한 불을 일소함과 동시에 자국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가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던 건 FA-500I만인 F-16 48대였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라는 측면에서 어느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M-65 매버릭을 비롯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과 JDAM 등을 통해 초정밀 지상 타격 임무가 가능하고 AIM-9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공대공 교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나마 BVR 교전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마저도 블락 20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 AMRAAM, IRIT 무장 통합을 예고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KEPD-350까지 추가로 동합하면서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폴란드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CD와 비교해도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인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장고 끝에 F-16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 자체적으로 이미 운용 경험이 있는 기체인데다 다수의 나라에서 현역으로 운용되는 베스트셀러인 만큼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려 했던 건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납품 기간이 FA-50과 F-16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의 군용 항공기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을 때까지의 납품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주문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제때 인도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기 체계의 득섬상 납품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러나 F-16의 생산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조차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F-16은 1년에 5대에서 8대 생산하는 게 한계이며 생산 라인이 확충되는 2025년은 되어야 반드시 연간 48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FA-50매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배팅은 최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F-160I 제시했던 기간보다 최소 5년은 빠르게 FA-50 도입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 7월 10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1 2호기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마저 폴란드발 미그-29 지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식체계가 되어버린 F-16 대신 FA-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3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3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샵사인 처음 봤다. 너무 멋지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3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3의 직경 요격체 KB킬 B킬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3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3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3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3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더버트 앤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에서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3이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3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 KB킬 B-겔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3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3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3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3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3-2, M3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3의 개량형인 L3-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3 개발은 유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3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3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3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3000무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광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3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3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쫄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 시외 IDE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L3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3 천궁1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3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양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